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가 54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작년보다는 개선됐지만 역대 네 번째로 많은 규모인데다 아직 2차 추경은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17조 8천억 원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가 전 세계 기업 중 처음으로 장중 시총 4조 달러에 올랐습니다. 시총 4조 달러는 한국의 시총 1위인 삼성전자를 13개 합한 규모이고 국내 총생산 GDP 기준으로 본다면 6위인 영국을 넘어 5위인 일본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주요 기업들의 AI 관련 투자 확대로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이르 보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시도 혐의 기소를 철회하라며 브라질산 수입품의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브라질은 지난 4월 초에는 관세 대상국 목록에 없었는데 이번에 일종의 내정 간섭으로 볼 수 있는 사법권 문제로 상호 관세를 적용받게 된 겁니다. 일각에서는 브릭스 국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로 해석했습니다. 때이른 폭염과 열대가 지속되면서 전력 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 급증하는데 올해는 2주가량 빨리 나타나 스페인에서 벌어졌던 대정전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수요가 폭증할 텐데 원활한 공급이 가능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숨이 턱턱 막힙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잠시도 견디기 어려운데요. 정부는 7월과 8월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낮추어서 16% 정도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지만 벌써부터 전기요금 청구서가 두렵습니다. 예비 전력은 여유가 있는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동훈 중앙대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교수, 김희집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덥습니다. 아주 숨이 턱턱 막히는데 지난 8일이죠. 서울 낮 기온 거의 37.8도까지 올랐습니다. 7월 초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전기와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까 정동훈 교수님 이렇게 더운 적이 있습니까? 7월에? 제 기억에도 7월에는 좀 찾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올해는 또 장마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열기가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장마가 있으면 잠깐이라도 좀 식히게 되는데 예. 지금 이 온도 올라간 것도 일종의 그 기후 이변, 기후 변화의 한 그게 원인이 돼서 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 변화가 정말 우리 삶을 확 바꿔놓는데 날씨가 이렇게 더우니까 앞으로 갈수록 지금 또 더워질 거잖아요. 지금 7월 초밖에 안 됐으니까 정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이 뭐 동풍이 불어서 더군다나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더 서쪽에 더 데우고 티베트 고기압, 북대서양 고기압 이불처럼 둘러싸고 있다면서요, 우리나라를 지금. 네네네. 지금 그 이중 열돔 현상이라고 해서요. 이중 열돔. 네, 저희가 담요를 2개 덮어쓰고 있는 듯한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록상으로는 117년 만에 가장 더운 7월 초가 되고 있고요. 예. 이제 걱정은 장마가 말씀해 주신 대로 짧았기 때문에 예. 이게 계속 더워져가지고 이게 사실 7월 말의 날씨인데 지금 7월 초에 저희가 겪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과연 7월 말 8월 초는 어떨까 이게 많이 우려가 되고 전력 입장에서도 이미 상당히 높은 전력 수요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 7월 말 8월 초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정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관련은 이제 제일 저희가 관심을 이렇게 전력 수요인데 지금 최대 전력 수요가 지난 8일이죠. 95.7기가와트에 달했다. 이 정도가 좀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최고치 수준인 건가요, 이게? 95.7기가와트가? 아,
97.5면은 작년 기록을 조금 갱신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8월 20날, 예. 8월 20날 97기가와트를 기록했어요. 예. 근데 이게 전력 수급에서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일간 단위로 했을 적에 제 기억에는 2시간 단위를 따져가지고 최고 전력을 따진 것 같고요. 예. 순시 최고 전력이 또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오르는 순간적으로? 거. 그건 작년에 100기가와트를 좀 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아직 그 순간 전력 얼마든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작년 수준은 넘을 걸로 봅니다. 아, 그래요? 지금도 7월 초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 더위가 계속되면 전력수가 더 늘어나면 네. 그러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전력수가 늘어날 때 우리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능력? 네. 지금 이 정도 되면 뭐 괜찮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최대치 왔을 때도 현재 예비력 예비 한 전력? 10% 정도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10%면 사실 안정적인 그런 상태인데요. 예. 문제는 이제 8월 초쯤에 아마 최대치를 경신해서 100기가와트 이상 넘을 수도 있다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예비율이 한 5%까지도 떨어지게 되면 조금 위험은 하지만 네. 하지만 지금 산업부랑 한전 등 여러 기관들이 많이 준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크게만 그 수요가 늘지 않으면 제가 잘 대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잠깐 정정을 드리면은 작년에 97기가와트라서 97. 같은 네. 이제 그 기준으로 볼 적에 현재 이제 7월 8일 날 95기가와트를 좀 넘었으니까 작년 기록을 갱신하지는 않았는데 예. 작년 기록을 갱신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하고. 네, 분명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 수급 관리 점에서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0% 정도면은 뭐 아직까지는 그거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인데 사실은 이게 전력 수급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그걸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략 5기가와트 정도 모자는데 10%면 대략 10기가와트 정도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5기가와트밖에 우리가 여유가 없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그 준비 단계에 들어갑니다. 준비 단계. 준비 단계. 그다음에 거기서 다시 또 4기가와트 떨어지면 관심 단계. 네. 3기가와트면 주의, 그다음에 경계. 그래서 마지막에 1기가와트밖에 우리가 예비력이 없다. 예비전력이 없다 그러면은 심각 단계 들어갑니다. 그럼 심각 단계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순환 정전이든지 그런 걸 갖다가 내부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순환 정전이라면 어느 시간대에는 전기를 좀 맞습니다. 적게 이게 쓰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지역별로. 지역별로. 그러니까 뭐 A라는 지역에서 이게 하다가 B 지역은 대신에 뭐 이제 전기를 갖다가 좀 이제 끊고 그다음에 이제 뭐 C 지역 왜냐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요. 근데 그건 또 예고를 하게 되니까 네. 준비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우리가 2011년도에 한 번 있었죠. 2011년도에 11년도 9월 15일이었는데요. 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그때는 늦더위가 왔어요. 네. 늦더위가 왔는데 대개 발전소는 7월, 8월 전력 피크에 대비해 가지고 그때는 이제 풀 가동을 하거든요. 네. 풀 가동을 하다가 이제 9월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예방 정비에 들어갑니다. 이제 발전소 이제 고생했으니까 이제 정비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필 그때 늦더위가 와가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늦더위가 와가지고 전력 수급에 그 당시에 비상이 걸렸죠. 그래요. 2011년이니까 한참 전 얘기인데 얼마 전에 왜 스페인에서 대규모 정전, 블랙아웃이 벌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현재 10% 예비 전력, 뭐 최고로 수요가 늘어도 한 5기가와트 5% 정도면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네네. 그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좀 없나요? 그럼 혹시?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전압 관리가 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던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데요. 점점 대한민국 전력 시스템도 운영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름철 지금 우리가 예. 수요가 굉장히 기후 변화 때문에 늘기 때문에 그 대책도 세워야 되고 예. 겨울에는 또 혹독한 추위가 오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수요 증가에 의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또 봄 가을로는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어 가지고 예. 특히 그 태양광과 같은 동시에 자연에 의해서 들어오는 전력이 많아지면서 네. 전력 수요와 공급을 좀 일치시켜야 되는데 점점 더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가 그래서 어려워진다. 앞으로 예. 지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전력 제도도 많이 개선이 필요하고 예. 운영 인프라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도 예. 이런 다양하게 변하는 전력 수요 예. 를 저희가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또 공급도 이제 태양광이 많이 들어오고 풍력이 들어오면 이거는 우리가 공급을 컨트롤하는 자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다 흔들리는 이런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좀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많은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전력 네, 수요와 맞습니다. 공급.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기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야 되거든요. 맞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가 늘게 되면은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으니까 네, 자연 환경 이것이 들어오면 때문에 올라오고 뭐 해가 만약에 가리게 되면은 안 들어오고 그거 떨어지고 하니까 그걸 맞춰서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 네.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이른바 이제 블랙아웃이 정전이 오게 되는데 스페인에서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그게 이제 미스매치가 발생해가지고 발생한 걸로 사람들이 추정해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 분석은 예. 아직 보고서는 안 나왔으나 반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같은 것들, 예. 양수 발전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걸 조정하려고 예. 상당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상당한 애를 쓰고 있지만 재생에너지가 증가됨에 따라서 더욱더 신경을 쓰게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전력망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 것이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새로운 이슈로 점점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게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그 수요 관리, 운영 관리,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운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한 과제가 되겠네요. 전력. 점점 큰 과제가 큰 되고 과제가 되는 거기에 거네요. 따라 가지고 사실 거기다 또 새로운 사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에너지 저장 사업 같은 것도 굉장히 앞으로 비전이 좀 보이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더우니까 전부 다 에어컨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데 아무래도 전기요금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정부는 늘 이 7, 8월에 이 냉방 요금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나름의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이번 정부도 지금 내놓았어요. 7, 8월. 네네. 어느 정도 조금 줄여주기로 했어요. 네. 이 정부 지금. 저희 전력 요금은 저희가 누진제라는 제도를 씁니다. 누진제. 그래서 원래는 200kWh까지 좀 낮은 금액을 받고 그다음에 또 한 300까지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이제 비싼 요금을 받는 그런 체계인데 1단계 예. 제일 저렴한 요금을 저희가 100kWh를 늘려가지고 0에서 300kWh까지는 예. 좀 저렴한 요금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요. 예. 2단계도 추가로 또 50kW를 늘려가지고 그래서 300에서 450kWh까지는 2단계 요금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450kWh를 넘으면 이제 비싼 요금이 적용이 되는데 다른 달 대비 한 450kWh를 쓰는 가정이면은 한 22,000원 정도 전기요금 전략이 된다.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누진제 완화요. 누진제 완화입니다. 네. 전기 장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조금 전략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서민생활, 가정생활에서 조금 전략할 수 있는 뭐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너? 우선 제가 이게 전기요금 요번에 그 누진제 것 때문에 효과가 얼마가 있을까 갖다가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저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평균 가구당 쓰는 것이 대략 한 360kWh오고 360. 대략 한 6만 3천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거 누진제 완화하게 되면 한 15,000원 정도 전력할 15,000원 정도 네. 돈을 더 낼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뭐 작지는 않습니다. 이 이게 정도면? 평균 가정을 볼 적에 예. 예를 들어서 400 넘게 쓰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전기를 좀 많이 쓰는 가구에 속하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신 것이 어떻게 전기를 절약할 것이냐라는 걸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뭐 에어컨 같은 걸 뭐 껐다 켜고 하지 말고 뭐 지속적으로 뭐 해라 뭐 그런 조언도 있으면 그거는 어떠한 환경이냐 또 어떤 기기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건요. 냉방하는 구역을 갖다가 좀 밀집시키거나 구분하는 것입니다. 냉방하는 구역을 예를 들면 말이죠. 제가 이제 네. 오늘 이 방송에 와 보니까 네. 상당히 이제 온도를 낮게 해가지고 제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뭐 시원하다 다 좋다는데 어떤 데는 심지어 너무 추울 수가 있어요. 너무 추울 수가 있고 예를 들게 되면은 한 28도, 27도 해도 되는데 25도, 26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방송국 같은 이런 전자기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 전자기기들이 열을 내니까 이걸 안정적으로 하기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런 전자기기들이 열을 많이 내는 구역은 이렇게 좀 냉방을 갖다가 좀 더 하고 25도, 6도 기계가 고장나면 안 되니까. 네. 하지만 일반 사무실 같은 거는 온도를 갖다가 좀 높여도 해도 되거든요. 근무 환경이 큰 지장이 없으니까 너무 낮추면 추운 경우도 느끼거든요. 예. 이렇게 냉방 구역을 갖다가 조정하는 것인데 예를 들게 되면 가정집에서 방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방 전체 냉방을 하지 말고 예를 들면 거기 자제분리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면 그 공부방만 집중으로 냉각을 하고 부모님도 뭐 살짝 그 뒤에 가서 좀 쉬시고 그래가지고 다른 방은 뭐 냉방을 갖다가 좀 안 하고 그렇게 되면은 집중 관리가 되죠. 네. 그럼 그 효과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걸 효과가 좀 있다.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네. 전기요금이 뭐 냉방용이 얼마나 또 아무리 할인해 준다고 하지만 또 부담으로 드러날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전기요금 청구서가 6월께 이제 곧 7월에 곧
날라오거든요. 맞습니다. 6월에 이미 6월 말부터 더워서 전기요금 많이 낼까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기요금은 늘 이게 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싸다 하면서 몇 차례 올렸는데 이번 3분기에는 동결이 됐습니다. 네네. 늘 전기요금이 싸다고 할 때 한전의 재무 상태가 안 좋아서 계속 올렸는데 한전 재무 상태는 좀 나아졌습니까 이제? 네, 일단 그 이익 예. 또는 손실 측면에서는 상당히 경영 성과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에 코로나를 저희가 겪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네. 전쟁 등으로 가스 가격이 국제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사실 전력 원가가 굉장히 높아졌었는데 우리나라 정부, 산업부, 그다음에 한전, 전력거래소 등등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 그때 사실 가격을 올리지 않고 그때, 예. 가격을 늘려놨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 뭐 42조 적자를 한전이 네. 보고 가스공사는 15조 미수금을 갖고 있고 이런 걸 기억하실 텐데 그래서 한국전력이 아직도 사실은 부채가 206조 정도 되고요. 206조. 부채 비율이 480%입니다. 사실 여전히. 150% 넘어가면 뭐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부채 비율. 네.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고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이자를 내야 되고 따라서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것에 좀 어려움도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산업용 전력 요금은 이미 많이 올랐는데 네. 사실 현실화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일반용 전기요금은 국가적으로 사실 많이 좀 억제해 줬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저희들은 이제는 조금 노력을 해서 이제 전력 요금을 조금 올리고 거기서 이제 부채를 좀 줄이는 노력을 해야 건강한 이런 에너지 산업 시스템 체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한전의 재무 상태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또 개선을 하려면 상대적으로 가정용은 조금 올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당히 가정보다 빨리 올라서 기업들이 이게 전기요금 때문에 힘들다. 특히 종종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부담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 산업용 전기요금이? 전기요금이 산업용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라가지고 특히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대용량 수용가, 주로 대기업들 큰 공장에 쓰는 전기요금이 지금 제 기억하기로는 190원 넘은 걸로 압니다. 킬로와트아워당. 그 말고 중소기업은 한 170원 좀 안 되고 168원 정도로 예.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업하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낄 겁니다. 특히 철강 산업,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도 전기를 많이 써요. 반도체 산업도 점점 이제 뭐 10나노, 8나노, 지금 뭐 2나노 가지 않습니까? 예. 그걸 작게 만들수록 전기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제조기업들이 많이 부담을 느낄 걸로 보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전기요금이 앞으로 지금 낮아질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낮아질 리는 없다. 왜요? 없다는 것이다. 왜냐면 말이죠. 아무리 덥다 해도 지금이 가장 시원한 날일 것이다라고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이 비싸지만 지금이 전기요금이 가장 싼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그 13년 남았죠. 2038년까지 한전이 국가 송배전망 확충 계획을 갖다 세웠는데 그거에 의하면 72조 8천억을 갖다가 전력망에 투자해야 돼요. 전력망이요? 지금 우리가 42조 적 잡아가지고 전기요금도 올려야 된다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한전의 지금 재무 상태가 부채도 크지만 앞으로 투자해야 할 돈도 무려 72조 8천억이나 돼요. 예. 그럼 그 재원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전기요금에다가 해서 그걸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없다. 이게 뭐 구조조정을 한다래도 그 한계가 있고 뭐 민재를 갖다 투자를 받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거는 한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갖다가 좀 준비해야 될 거로 봅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이재명 정부가 그 에너지 고속도로를 갖다 하겠다고 내세웠거든요. 에너지 고속도로. 에너지 고속도로의 뭐 아이디어는 좋지만 문제는 그게 재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도 72조 8천억인데 에너지 고속도로를 갖다가 하겠다 하면은 돈이 얼마가 될지를 갖다가 다시 추산해봐야 되거든요.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에너지 고속도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송전망을 갖다 확충하기 위해 가지고 예. 이걸 갖다가 예를 들게 되면 우리나라 호남 지역에는 재생에너지가 좋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갖다 수도권으로 갖고 오는데 그걸 갖다가 해저 케이블로 해가지고 내륙을 갖다 관통하는 송전망을 갖다 추가하게 되면은 주민들에 대한 그런 반대 반발이 때문에.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럼 차라리 해저 케이블로 해서 이걸 끌어오자라는 아이디어인데 아이디어는 뭐 해볼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재원이거든요. 재원. 네. 근데 그 돈을 어떻게 그럼 마련할 것인가? 그러면
그 돈을 해서 뭐 한 건 좋지만은 그럼 어쩔 수 없이 전기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정부는 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러네요. 전기요금 조금 많이 올랐다, 산업용이 올랐다, 그래서 제조업체에 조금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지금이 가장 낮을 수 있다.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제조업체 사장님들 머리가 좀 아프실 것 같은데 그것만이 아니죠 지금. AI 이게 AI를 움직이는 심장을 뭐 데이터 센터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이제 많아지면 여기서 전력 수요가 이제 왕창 늘어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게 제조업체는. 그 AI가 이제 활용화되고 이제 AI는 현재는 이제 저희가 단순히 좀 컴퓨터에서 쓰는 정도인데 예. 앞으로 실물 경제에 AI가 이제 많이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자율주행 차라든가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AI가 실물에 직접 들어가서 적용이 되면서 실물 AI. 네, 이 AI에 의한 이 데이터 처리량이 엄청나게 늘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그것을 지원하는 이 전력 에너지 네. 소비량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나라마다 큰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AI가 발전하면 더욱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전력이 좀 많아야 AI가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면도 갖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경우는 저희가 매년 15년마다 네. 전력을 미래 전력을 예측하는 전력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하는데 네. 현재 우리 예측은 2024년 대비 2038년에는 네. 약 33%가 네. 증가할 것으로 전력 수요가 전력 수요가 33%. 2024년 대비 38년에 33%가 증가하는데 네. 사실 전력은 이게 실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양이 증가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최근 그 미국 그리고 중국은 전력 수요량이 데이터 센터 증가에 따라서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을 통해서 많이 보시겠지만 네. 전력을 공급하는 기자재 회사들의 주가가 지금 엄청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원자력도 지금 예. 모자라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발전으로서 아주 재부상하고 있는 원전도 다시.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데 그 데이터 센터가 큰 기업들이 주로 이제 수도권에 많이 세우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네. 근데 수도권은 또 전력 수요가 이미 공급에 거의 육박한 포화 상태일 텐데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럼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 모이면 그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그 수도권이 전력 자금률이 굉장히 낮아요. 네. 서울 같은 거는 서울 경우는 10%밖에 안 되고 네. 경기도가 한 60% 조금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도권의 이 전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항상 남부지방, 호남은 이제 재생, 그다음에 영남은 이제 원전, 그다음에 이제 충남은 이제 화력 발전이거든요. 예. 거기서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 끌어와야 되는. 그래서 송전망 문제가 우리나라는 큰 이슈가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 센터 같은 거는 좀 지방 분산화가 돼야 됩니다. 예. 그 데이터 센터가 서울에 뭐 모여 있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혹시라도 정전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면 데이터 센터 다 죽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방에 분산되는 게 맞고요. 네. 그 지방에 분산할 수 있도록 이 우리나라 제도가 그런 유인 조건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지방 분산에 조금 뭐가 유인책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게 되면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엄청 쓰는 그렇다면 뭐 지방에다가 이걸 둔다면은 전기 요금을 갖다가 상당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요. 전기 그다음에 요금. 또 지방 정부에서 그것도 유치한다면은 아무래도 산업적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것도 또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게 좀 활발히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도 인재를 유치하려면 뭐 수도권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네. 데이터 센터는 사실 원격으로도 관리가 되거든요. 원격으로 관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그런 데를 내서 가지고 수도권에만 몰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11차 전기법 말씀하셨으면은 제가 11차 정부의 총괄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데이터 센터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4.4기가와트를 갖다 추가로 넣었어요. 추가로 넣었는데 지금 현재 제 기억에는 1기가와트 좀 넘는 수준은 아는데 그보다 이게 2038년 되면 더 늘 것이다 해가지고 넣었는데 예상하기가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얼마큼 될지를 갖다가. 데이터 센터가 또 얼마나 세워질지, 그걸 거기서 예상이 수요가 어려워서. 얼마나 더 늘어날지가 명확하게 맞습니다. 계산을- 그걸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일단 4.4기와트를 넣었는데 이번 12차 전기보를 갖다 하게 되면은 좀 더 수정해가지고 2년마다 하니까요. 좀 더 이게 많이 반영될 거로 보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는요. 지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량이
대략 한 450테라와트-아워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가 600테라와트-아워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력 쓰는 거에 거의 한 70% 넘게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쓰고 있는데 네. 앞으로 5년 후 2030년 되면 그게 2배 된다 그래요. 900테라와트를 넘는다 그러니까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일반적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서 4배 정도 빠르다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뭐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전기는 뭐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걸 보고 그때는 네. 미국에서는 영구 폐쇄한 원전도 다시 쓰겠다가 나오고 있거든요. 원전을 다시 원전 이제 영구 폐쇄했어요. 네. 그게 TMI-1 원전인데 TMI-2 사고 났던 거에 그 쌍둥이 원전입니다. 네. 근데 그것이 45년 운전하고 제 기억에 2019년에 이게 영구 폐쇄 들어갔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아직 해체는 안 했거든요. 네. 그 원전 살려가지고 내 데이터 센터 전기 공급해라. 이렇게 나올 정도니까 지금 뭐 미국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 전기가 이슈죠. 김유직 교수님, 그러면 이런 상태라면 수요가 우리나라 아까 길게 보면 2038년까지인가요? 전력 수요가 뭐 33%라고 했는데 한 2, 3년 내에 우리 공급 능력을 넘어설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저희가 말씀해 주신 대로 2년마다 전력 그 수요 공급 기본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당장 2년, 2, 3년 안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예. 2년마다 이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수요 계획을 다시 짜고 그거에 맞게끔 발전 계획을 짜는데 하지만 저희들의 예측은 예. 과거에는 우리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네, 탈원전이냐 뭐냐 해서 근데 시끄러웠죠. 앞으로의 상황은 아마 원자력도 다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도 다 필요하고 예. 저희가 가스도 아주 많이 필요하고 단지 이제 석탄만 기후변화 등등의 이슈로 많이 줄어야겠지만 예. 되도록이면 많은 전원을 다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력 요금이나 가스 요금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눌러놓는 것은 저희가 어떤 경제 위기를 잠시 모면하는 정도에서 멈춰야지 너무 그것을 눌러놓으면 결국 시스템 비용이 결국은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피해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까 송전 설비 비용에 앞으로 우리가 그러니까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고 72조 투자해야 예, 되는 그리고 앞으로 재생에너지 건설에도 많은 돈이 들어갈 예. 거고요. 예. 뭐 해상풍력이라든가 그러니까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저희가 아주 적절하게 뭐 더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네. 알맞게 전기나 가스 요금은 원가를 반영한 채 유지를 해야만이 저희가 이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기와 가스의 어떤 적정 요금의 필요성을 이제 투자 차원의 필요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은 정부가 물가 관리 차원에서 사실 어거지로 강압적으로 오랜 동안 눌려왔잖아요. 이제 정부 상법 개정이 통과됐는데 이사의 충실 의무가 이제 주주회로 확대되니까 주주들이 그동안에 주가를 이렇게 누르게 오르지 못하게 한 정부의 강압적인 가격 통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왔지만 이제 상법 개정 통과됐으니까 이게 소송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앞으로는 정부가 이거 쉽게 못 누를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우리가 공기업 체제라서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리고 싶어도 정부의 또 승인을 받고 해야 네. 되거든요. 근데 정부가 뭐 그걸 억제하니까 이게 상법 개정 전에도 한전 입장에서는 거기 이사들이 최선을 다했다. 이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정부에다가 이걸 신청했지만은 정부에서 이제 그걸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전기요금을 못 올렸다. 우리가 이걸 방관한 건 아니다. 방관한 건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소액주주, 예. 소액주주의 이익도 이제 챙겨야 되니까 아마도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겠죠. 예, 소액 주주들이 네. 더 네. 이런 부분은 조금 이사들도 좀 의식을 많이 할까요? 지금 산전의 이사들. 네, 분명히 하고 있으시고요. 네. 소액 주주뿐만 아니라 특히 그 외국인 주주들은 외국인 주주들. 앞으로 이제 꼭 이 에너지 공기업뿐만 아니라 네. 많은 기업들에서 행동주의 활동들을 하겠지만 이 그동안 강압적으로 이 가격을 눌러놨던 한국전력공사나 가스공사에서 네. 소액 주주와 특히 외국인 주주들은 주주들. 행동주의 행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때이른 폭염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 그에 따른 전기요금의 향방, 투자 문제 여러 가지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김희집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죠. 경기 부양에 대한 목소리도 높지만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기준금리 2.5% 유지 결정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금통위원들도 뭐 다 만장일치로 유지를 원했나요? 네, 이번 동결 2.5% 결정은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예. 사실상 시장에서도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은 거의 없었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궁금했던 건 차기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한은이 어떤 힌트를 줄지,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나왔던 정부의 6월 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은 총재의 멘트가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두 부분들이 관심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두 번째, 한국은행이 부동산에 대한 인식, 지금 뭐 부동산 가계대출 억제가 워낙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한은 총재 인식은 어떻게 나왔어요? 일단 부동산과 통화 정책의 연관성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고자 하고 있고요. 예. 하는 입장에서는 정부에서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쓰는데 만약에 하는이 금리나 속도를 계속적으로 빠르게 가져간다라면 정부와는 조금 상충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의 부동산 가계 부채 그 대책으로 인해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조금 증가세가 둔화가 포착이 된다면 하는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금융 안정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통화 정책적 제약이 있었는데 뭐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금융 안정보다는 성장이라든지 물가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갈 가능성들이 큰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번에 하는 총재 멘트도 마찬가지였어요. 가계 대출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언급들이 예. 뭐 통화 정책 방향문이라든지 기자회견 통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언급이 됐었어요. 가계대출 문제요. 맞습니다. 네. 결국에 그 말은 즉슨 이제 7월 달부터 앞으로 이제 다음 금통위가 8월 달인데 네. 약 2달 동안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한은이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아, 반대로 정부의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더라든지 아니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네. 하는 입장에서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로서는 앞으로 금리나 여부, 금통의 결정에는 방금 말씀하신 가계대출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조금 줄어드느냐, 집값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안정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금통위가 지금 8월 말씀하셨잖아요. 네. 8월하고 10월 달, 10월 11월 달, 11월 세 차례 남았는데 그러면 오늘 하는 총재 발언으로 볼 때 그럼 다음 금리는 언제쯤 될까? 이걸 좀 예측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나왔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걸 예측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재료는 네.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입니다. 예.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면 앞으로 지금부터 7월 10일부터 시작해서 3개월간 봤을 때 네. 금통위원 6분이 보팅을 하세요. 투표를 하세요. 예. 그래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몇 명, 그리고 예. 동결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몇 명, 이게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 5월 달 금통위에서는 4대 2였어요. 4대 2. 인하가 4, 동결이 2였죠. 네. 근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4대 2였어요. 인하가 4, 그리고 동결이 2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는 조금 이게 애매해요. 지금이 7월이잖아요. 예. 근데 10월 달 금통위가 10월 말에 했습니다. 예. 그러면 계산적으로 산술적으로는 3개월을 넘어선 거죠. 그러네 10월 말, 10월 달 거는. 그렇죠.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9월 달은 금통위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차기 금통위는 8월 달인데 그러면 포워드 가이던스상 봤을 때는 한은이 8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4대 2니까. 맞습니다. 인하가 4, 2가 동결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럼 8월 달에는 확률이 올라가지만 만약 가계대출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또 고민을 할 거예요. 고민을 이번 할 거죠. 7월 달처럼.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저도 자료를 발간하고 왔는데 네. 한은 총재가 가계대출 관련된 멘트들도 당연히 있었는데 네. 저는 두 번째로 주목을 했던 건 추경 관련된 한은 총재의 멘트였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추경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1차 추경안 이후에 이제 2차 추경안까지 국회 통과가 됐죠. 네. 규모까지 결정이 돼서 그럼 추경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냐는 질문에서 네. 추경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각각 합산을 하면 예. 토탈로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하는 기준으로는 0.8%니까 그렇죠. 추경이 집행되게 되면 성장률은 1%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상현 총재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근데 하반기에 걱정되는 건 8월 1일 이후에 관세 정책이
그렇죠. 관세율 자체가 지금 네. 25%로 지금 책정이 돼 예고가 있는데 됐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여기서 정부 협상이 딱히 결과가 없어서 25%가 그대로 책정이 될 경우는 기존의 10%에서 관세율이 더 올라간 게 되니까 하반기 국내 수출 타격은 굉장히 클 거예요. 수출 타격은 크겠죠. 네. 그러면 이제 추경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올라가더라도 반대로 수출이 받는 충격이 더 크다라면 0.8이 아니라 그 이하로 성장률이 빠질 수 있는 부분들도 걱정이 된다라는 발언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뭐 단순히 이제 가계부채 안 빠지면 하느니 금리는 안 할 거야라는 논리의 중간에 관세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수출 타격이 추가가 된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이런저런 여건들을 봤을 참 때 여러 가지 예상하기가 어렵군요. 맞습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냐, 수출의 관세 수출 타격이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로 지표가 나올 때까지도 기다려봐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능성상 저희가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이제 그동안은 이제 부동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금리나 속도를 계속 멈추거나 늦춰왔는데 네. 일단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적용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6억 원이라는 대출한도 규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뭐 DSR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효과들이 적어도 8월 달, 9월 달 정도에는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더 큰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거보다는 수출이 망가지는 부분들을 더 걱정해야 하기 때문에 하느는 조금 선제적인 차원에서 8월 달에 금리 인하 액션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예고한 8월 1일부터 25%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그거를 더 한국은행이 조금 걱정할 가능성도 있다. 혹시 한국은행 총재 여러 가지 기자회견 내용에서 말씀하신 이제 추가 금리나 시점, 가계대출 문제 외에도 좀 주목한 내용이 혹시 조금 있습니까? 어떤 부분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던데요. 네, 일단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국내 통화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국내는 이제 8월 달에 또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이제 더 벌어지게 되는 건데 뭐 다행스럽게도 어떤 발언이 있었냐면 최근에 환율에 대한 트렌드는 달러와 약세예요. 달러가 떨어지는 거. 그렇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원하는 달러 대비해서는 통화가 강세겠죠. 반대로 생각을 하면. 예.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는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국내가 금리나 속도를 더 가팔리 가져간다면 반대가 되겠죠. 원하는 약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환율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환경에 직면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트렌드 자체가 달러와 약세 구도다 보니까 단순히 한미 금리 차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 한다라는 논리가 이번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연장선상으로 하느니 이제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한미 금리 차는 이제 0.2%포인트잖아요. 맞습니다. 200bp 정도 벌어 있습니다. 2%포인트인데 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언제쯤 될까도 좀 관심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자꾸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한테 금리 내리라고 압박을 하고 미국 경제가 조금 좋은 듯하지만 또 나빠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달 30일에 연준 FOMC 회의가 있죠. 어떻게 지금 예상하세요? 네, 일단 7월 달 FOMC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어요. 네. 그동안 이제 금리 인하를 주장하지 않으셨던 연준 위원들, 소위 말해서 매파적 의견을 피력하셨던 연준 위원들이 7월 달 금리 인하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도 있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 ECB 포럼에서 파월 연준 의장도 7월 달 인하를 아예 고려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다만 근데 경제 지표를 더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말을 이제 곧 이제 7월 달 인하 가능하냐라고 연결짓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6월 달 발표된 민간 고용 그리고 이제 정부 고용 지표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죠. 예. 사실상 ADP 고용 지표는 많이 나빠지게 나왔는데 저희가 흔히 아는 비농업 고용 자수 자체가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를 했어요. 뭐 세부 내역으로는 정부 측 고용이 워낙 단기간에 늘어나서 아, 정부 고용이 그렇죠. 네. 표면적으로는 이제 숫자 자체는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고용 시장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빨리 한다라는 논리가 적어도 7월 달에는 만들어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번에 오늘 6월 달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어요. 의사록에 뭐 좀 색다른 내용이 있었나요?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연준 위원이 공식적으로 2명이 늘어났죠. 아, 그럼 인하를 주장하는 의원이 있었어요? 이 맞습니다. 의사록에? 네. 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는 7월 달 FOMC에서 금리 인하는 하진 않겠지만 9월 달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몇 가지 힌트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이번 7월 이달 31일 또 연준 회의가 주목이 될 것 같네요. 우리한테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장은 당연히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은행의 6억 가계대출 한도 제한 정말 초강력 대출 규정이 나왔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대출이
급격히 대출 신청이 좀 줄고 있잖아요. 이 효과가 바로 나타날 가능성을 좀 높게 봅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대출 규모 자체는 줄어들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대출 사실상 지금 비대면 대출은 다 막혀져 있는 상태고요. 예. 뭐 이제 물리적으로 저희가 대출을 할 수 없는 구도가 돼버린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이제 근데 걱정거리 중 하나는 이제 대출이 줄어든다고 해서 뭐 소위 말하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제어될 수 있나 문제는 별거일 것 같아요. 아, 그거는요. 그래서 네. 뭐 결국에는 대출의 억제 효과가 부동산 가격의 급등세를 제한할 수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규제와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맞아 떨어지는 건데 예. 그게 안 된다라면 대출 규제 효과들을 한해는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일단 7월달 이후부터는 대출 증가율 자체는 줄어들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 대출 문제 그리고 향후 추가 금리나 시점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은데 환율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달러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약세 이런 추세에 비하면 우리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그렇게 좀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한 1,370원 수준, 뭔가 한 1,300원 초반대라든지 이렇게 내려갈 것 같은데 역시 이것도 좀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금 불안한 겁니까? 환율? 맞습니다.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요. 오늘 이제 브라질 관세 50%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브라질이 갑자기. 그러면서 해와라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25%라는 이제 관세가 정해졌고 일단 8월 1일까지 유예가 되지만 그렇죠. 트럼프 서한을 보면 뭐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세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 같이 발표된 게 이제 구리 관세 50%가 50%. 추가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면 당연히 수출국가 입장에서는 환율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원화 약세도 당연히 이런 선상에서 진행이 된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달러 약세 흐름이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원화가 좀 강세가 좀 현저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원화 가치도 조금 변동성이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채권 시장 얘기로 조금 들어가 보고 싶은데 트럼프 미 대통령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의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감세가 유지가 되는 건데 막대한 재정 적자를 초래할 거다. 이 채권 금리의 뭐 상승 압력으로 크게 작용할까요?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맞습니다. 최근 채권 금리가 어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했냐라고 따져놓고 보면 네. 통화 정책이냐, 경제냐, 재정이냐 봤을 때 네. 거의 80% 이상은 재정이었습니다. 재정. 저희가 그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예. 이거는 기술적으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분해를 해보면 예. 그 안에 기간 프리미엄, 텀 프리미엄이라는 요인이 있습니다. 네. 그 텀 프리미엄의 확대세가 기존 대비해서는 2020년도부터 24년까지는 그 기간 프리미엄이 한 마이너스 50bp대가 평균치를 보였다면 네. 지난 5월에 10년물 금리가 5%를 쳤을 때 당시의 텀 프리미엄은 플러스 90bp였습니다. 그러니까 텀 프리미엄이라는 게 10년물 국채 금리와 네. 또 2년이나 3년짜리 금리의 금리 차이를 말씀하십니까? 네, 그거랑 이제 국채 수급 시장 관련된 이제 컨센서스들이 녹아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네. 뭐 거기에 대한 해석은 결국에는 재정적 부담이 텀 프리미엄 확대에 반영됐고 그 부분들이 미국 장기채 금리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흐름이 그러면 조금 채권 금리 상승 압박 강도가 계속 유지될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감세 법안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계속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이잖아요. 예. 작년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FI 기준으로 24년도 기준으로 1.8조 달러가 나타났어요. 예. 예. 근데 올해 지금 FI 기준으로 25년치 누적치를 보면 작년보다 5월달 누적치까지 보면 한 1,600억 달러 오히려 재정 적자가 증가했어요. 늘었어요. 맞아요. 네.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건 뭐 연준이 그 트럼프 정부가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있는 이유도 이자 지출이 너무 재정에서 늘어났다는 거죠. 네. 네. 전체 지출에서 네. 미국 이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3%예요. 네. 그 규모는 미국의 국방비랑 맞먹는 규모거든요. 네, 정부가 지급해야 될 이자가 국방비 수준이다. 참 답답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압박해서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리스크를 축소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대안도 저는 관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미국 부채를 다른 국가들로 스프레드 아웃 시키면 재정에 대한 리스크들을 관세 수입으로 끌어올려서 교육 재정 적자를 상대국들에서 관세를 이렇게
뜯어내는 거죠. 네. 뜯어가지고. 그러면서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 계획이 성공해서 재정적자가 작년 대비 줄어드는 게 파악이 된다면 미국 국채 금리는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임팩트가 훨씬 더 크다라는 해석인 거면 미국 10년물 금리는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정부 이자 부담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파월 의장한테 금리 내리라고 그런 압박을 더 계속 강하게 넣겠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미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파월 의장을 레임덕 시켰죠. 이제 네. 차기 연준 의장들을 거론하면서 뭐 오늘 이제 나온 뉴스에서는 앞으로 미국 연준은 300bp 정도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런 발언들을 했었어요. 3%포인트나. 맞습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압박에 대한 강도를 높여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어떤 액션을 할지는 저희가 7월 FOMC를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트렌드를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도 연준 내에서의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네. 이게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의 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시사가 된다라면 실제로 9월부터는 한국처럼 미국도 금리 인하가 재개될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동안의 분위기보다는 6월 FOMC 의사록에서 2명이 금리 인하를 얘기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FOMC의 그 위원들 간에도 뭔가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게 오늘 상당히 주목이 되네요.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유지 결정 그리고 연준의 금리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때이른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르고 있습니다. 예비 전력이 10% 정도 있다는데 8월이 두렵습니다. 전력 수요는 폭염이 아니어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AI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가 줄줄이 들어서면 전력 수요는 급증하게 되죠. 곧 닥칠 일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배치할지, 그곳의 전력을 어떻게 보낼지가 숙제인데요. 폭염 대처 못지않게 급한 일입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